2008년에 전 세계 경제가 크게 흔들렸었죠. 엄청난 금융위기였습니다. 우리는 그 위기가 다 해결됐다고 들었는데 이상하게 지금도 많은 분들이 마음 한편에 불안감을 갖고 있어요. 경제가 왜 이렇게 알 수 없지? 하는 생각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그 막연한 불안감의 진짜 뿌리가 뭔지 찾아볼 건데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지금으로부터 50여 년 전 달러가 금과의 약속을 깨버렸던 바로 그날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느끼는 뭔가 좀 이상한데 하는 이 느낌. 이게 그냥 기분 탓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불안감이라는 증상의 진짜 원인이 뭔지 그 뿌리를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정부는 계속해서 돈을 찍어내고 있다고 하는데 왜 우리 살림살이는 딱히 나아지는 것 같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는 걸까요? 한 자료에 나오는 이 말이 정말 많은 분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아요. 뭐가 원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리 봐도 이건 정상이 아닌 것 같다. 굳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뭔가 근본적으로 단단히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거죠. 어쩌면 2008년의 그 위기는요,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을지도 모릅니다. 진짜 문제는 저 수면 아래 훨씬 더 깊고 오래된 곳에 숨어 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겪는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무려 5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만 합니다. 자, 그럼 그 문제의 뿌리를 찾아서 한번 떠나볼까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바로 금과 슐레라는 두 기둥 위에 세워졌던 시대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수십 년 동안 세계 경제를 지배했던 시스템, 바로 브레튼 우즈 체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44년이었어요. 끔찍한 세계대전을 두 번이나 겪은 44개 연합국 대표들이 모여서 다시는 이런 혼란을 겪지 말자면서 새로운 국제금융 질서를 만들기로 합의합니다. 그 결과 당시 압도적인 경제력과 또 금 보유량을 자랑하던 미국의 달러가 세계 금융 시스템의 중심, 그러니까 기축통화가 된 겁니다. 이 피라미드 구조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전 세계의 모든 나라의 돈은 미국 달러의 가치를 딱 고정시키고요. 그 미국 달러는 다시 금에 고정되는 방식이었죠. 금 1온스당 35달러. 이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미국 달러를 믿고 썼던 겁니다. 왜냐하면 원하면 언제든지 달러를 들고 가서 약속된 양의 금으로 바꿀 수 있었거든요. 말 그대로 달러가 금이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이건 일종의 거래 같은 거였어요. 유럽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은 이 안정적인 달러 시스템 덕분에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경제를 다시 일으킬 수 있었고요. 미국은 그 대가로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을 쥐락펴락하는 아주 막강한 특권을 얻게 됐습니다.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였기 때문에 한동안은 정말 완벽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이 강력한 특권은 동전의 양면과 같았습니다. 바로 시스템 내부에 갈등의 씨앗을 품고 있는 말 그대로 양날의 검이었거든요. 자, 지금부터 그 엄청난 특권이 어떻게 치명적인 문제로 이어졌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화폐 주조세라는 개념 때문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돈을 찍어내는 것만으로 얻는 이익이에요. 다른 나라들은 열심히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야 달러를 벌 수 있었지만 미국은 필요하면 그냥 달러를 찍어내기만 하면 됐습니다. 전 세계가 그 돈을 받아줘야 했으니까요. 정말 엄청난 특권이죠. 이 특권 덕분에 미국은 베트남 전쟁이나 소련과의 우주 경쟁처럼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사업들을 그냥 밀어붙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문제가 터져 나옵니다. 미국이 약속했던 금의 양보다 아주 훨씬 많은 달러를 찍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경제학자들은 이 모순적인 상황을 트리핀 딜레마라고 부르는데요. 달러의 신뢰성에 금이 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시죠. 문제가 얼마나 심각해졌는지 숫자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1960년만 해도 미국이 가진 금과 해외에 풀린 달러 양이 거의 비슷했잖아요. 그런데 불과 10년 만인 1970년에는 미국이 가진 금보다 해외에 풀린 달러가 거의 3배 가까이 많아졌습니다. 이건 더 이상 그냥 그럴 수도 있다는 수준의 위협이 아니었어요. 명백한 현실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바보가 아니었죠. 슬슬 눈치를 채기 시작합니다. 특히 프랑스를 중심으로 이러다가 우리가 가진 달러가 휴지 조각 되는 거 아니야? 하는 불안감이 커졌죠. 그래서
약속대로 달러를 가져가서 금으로 바꿔달라고 미국에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금고는 점점 비어갔습니다. 상황이 점점 한계에 다다르면서 마침내 전후 금융 시스템 전체를 뒤흔들어 놓은 운명의 그날이 찾아옵니다. 1971년 8월 15일 닉슨 대통령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이 충격적인 발표를 합니다. 여기서 진짜 재밌는, 아니 좀 소름 돋는 단어가 하나 있죠. 바로 일시적으로. 그 일시적인 조치는요, 50년이 헐쩍 지난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닉슨 쇼크라고 불리는 이 사건은 그냥 정책 하나 바꾼 수준이 아니었어요. 달러는 금이다 라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가 믿어온 가장 중요한 약속, 바로 그 거래가 파기된 순간이었습니다. 이로써 브레튼 우드 체제는 공식적으로 막을 내리게 된 거죠. 자, 닉슨 쇼크 이후 세상은 완전히 새로운 금융시대로 접어듭니다. 바로 금이라는 족쇄가 풀려버린 명목화폐의 세계. 여기서부터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명목화폐 시스템입니다. 금 같은 실물자산이 보증해주지 않고요. 오직 그 돈을 발행한 정부에 대한 믿음과 신뢰만으로 가치가 유지되는 돈을 말해요. 지금 우리가 쓰는 모든 돈이 바로 이 명목화폐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만 의존하는 시스템의 작동 방식에 대해서 한 자료가 정말 도발적인 비유를 하거든요. 이게 혹시 구조적으로 폰지 사기와 비슷한 점이 있는 건 아니냐고요. 이 주장을 이해하려면 먼저 폰지 사기가 뭔지 알아야겠죠. 핵심은 새로운 돈이 계속 들어와야만 붕괴하지 않고 유지가 된다는 점입니다. 이 흐름을 보시면 그 주장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정부가 돈이 필요하면 중앙은행에서 빌리죠. 그럼 중앙은행은 그냥 돈을 새로 찍어내서 빌려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금에 이자까지 갚으려면 결국 미래에 더 많은 돈을 빌려야만 한다는 거예요.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국가 부채가 영원히 계속해서 늘어나야만 하는 구조라는 거죠. 그럼 이 족쇄 풀린 시스템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정부가 빚을 내는 건 이제 당연한 일이 됐고요. 우리가 열심히 모은 돈의 가치는 인플레이션이라는 보이지 않는 세금 때문에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죠. 어릴 때 100원 하던 과자가 지금 1000원이 넘는 걸 생각해 보시면 확 와닿으실 겁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문제들은 결국 1971년의 그 결정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역사적인 전환이 일어났던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 자료들은 크게 두 가지 갈래의 설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 시스템 자체가 처음부터 모순을 안고 있었기 때문에 붕괴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에 다른 분석에서는 당시 미국이 베트남 전쟁 같은 문제 때문에 국내 정치적으로 허리띠를 졸라맬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금과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리는 쉬운 길을 택한 정치적 선택이었다고 설명하죠. 과연 시스템의 운명이었을까요? 아니면 강대국의 선택이었을까요? 한 자료에서 이 상황을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들어 설명하는데요. 옛날 슈퍼맨 영화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추락하는 로이스 레인을 슈퍼맨이 구해내자 그녀가 이렇게 묻죠. 당신이 나를 잡았지만 그럼 당신은 누가 잡고 있나요? 과거에는 금이 달러를 단단히 붙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달러는 누가 잡고 있을까요? 우리의 금융 시스템 전체를 떠받치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 답은 믿음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힘 하나뿐일지도 모릅니다.